외부 감사인의 FS에 대한 의견 표명. 자, 보겠습니다. 자, 상장 법인 같은 경우에, 외부 감사인이라고 하죠. 외부 감사인은 그 회계사의 외부 감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회계 원리를 다룰 때, 이런 외부 감사인의 그 감사 의견, 이거에 대한 얘기는 회계 원리가 아니에요. 이런 건 회계 원리 문제에서 낼 만한 그 사항들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데 희한하게도 우리 회계관리 2급의 이 감사 의견 문제가 종종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주관처의 횡포가 아닌가 이 생각이 드는데, 주관처가 이제 그 회계사로 구성된 집단이다 보니까 뭐 회계 원리에서 이런 걸 또 내고 있습니다. 자, 어쩔 수 없이 시험에 나오니까 간단하게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맞춰야 돼요.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자, 핵심 이론에 모두 담아놨습니다. 이걸로 끝이에요. 장황한 얘기는 뭐 다 필요 없는 얘기고. 자, 감사 의견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적정 의견이다. 적정 의견. 말 다 나왔죠? 게임 끝났어요, 이게. 대상을 보시면 우리 교재에 뭔가 그 위배된 게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걸 갖다가 그냥 오케이 해버릴게요. 오케이. 모든 게 오케이다. 이런 상황일 때. 자, 대상 보면은 뭐 감사 범위에 제한이 없거나 중요하지 않다. 그 다음 기업회계 기준에 위배 사항이 없거나 중요하지 않다. 이런 겁니다. 감사를 해봤더니 기업회계 기준에 위배된 게 없이 잘 작성했다. 그러면 꽝 도장 찍죠. 적정 의견 해가지고 아무 문제가 이제 없게 됩니다. 다만 이제 거기서 감사 범위의 제한이란 말이 나오죠. 감사 범위의 제한. 요거는 감사를 받는 그 상장법인이죠. 상장법인이 뭔가를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공개 거부. 공개 거부라는 건 결국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겁니다. 어떤 자료를 좀 달라 회계사가 요구를 하게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 즉 감사 범위의 제한이라는 건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뭔가 숨기는 게 있다, 이런 뜻이에요. 뭔가 숨기는 게 있다. 뭔가 구리니까 그러겠죠. 회사 입장에서는. 자, 그래서 감사 범위의 제한이 없다 하게 되면 숨기는 게 없다, 이런 뜻이에요. 공개할 거 다 공개하고 자료 제출 다 하고 이렇게. 자, 그다음 자,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적정 의견의 키워드는 거기 표명에 나와 있어. 감사 의견서 거기 보면은 맨 마지막에 표명한 그 의견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는 키워드로 요것만 보면 돼요. 요것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들어가 있으면 이거는 적정 의견이에요. 어차피 우리 문제는 박스에 자료를 주고서 감사 의견서 쫙 주고서 이게 무슨 의견이냐, 감사 의견에 어디에 해당되느냐 이걸 묻기 때문에 우리는 요 말이 들어가 있다.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들어가 있으면 이거는 적정 의견이구나. 이렇게 보면 끝납니다. 우리 수업용으로는. 다른 건 뭐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일명 한정 의견이다. 자, 대상에 보면은 일부가 기업회계 기준대로 회계 처리되지 않고 이것이 중요 영향을 미친다, 이런 뜻이에요. 기업회계 기준 전체 중에서 어떤 일부 사항에 대해서만 기업회계 기준 위배가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일부가 기업회계 기준이라고 할게요. 기준을 위배했다. 자, 이럴 때 나타나는 게 한정 의견입니다. 자, 한정 의견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키워드 뭐뭐를 제외하고는, 뭐뭇을 제외하고는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놈은 이제 기업회계 기준을 위배했다는 겁니다. 제외하고는 다른 것들은 다 제외하고는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키워드예요. 이것만 보면 돼요.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끝.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다음 세 번째. 자, 일명 부적정 의견. 벌써 말이 다 나왔죠? 우리 대상에 보면은 기업회계 기준을 심각하게 위배했다. 왜곡 표시가 특히 중요하고 전반적이다. 기업회계 기준을 심각하게 위배했다. 이럴 경우에 나타난다. 자,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 감사 의견 거기에 맨 마지막에 키워드로 이제 요 말이 나와요.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뭐 그 시험 주관처를 뭐 욕하고 뭐하고 그럴 입장도 아니지만은 이런 뭐 감사 의견 이걸 시험에 회계원리 시험에 낸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돼요. 이거는 우리 그 공인회계사 회계사 시험 2차 시험에 보면은 2차 시험 과목에 회계 감사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런 데서나 그런 걸 갖다 테스트 해야 되는 거지. 회계원리에서 이런 걸 묻는 거는 그야말로 주관처의 횡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왜 회계원리에서 있을 데 없는 이런 걸 하고 있어야 되는지. 할 것도 많은데 정작 할 거는 다 삭제돼 버리고.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의견 거절. 그야말로 의견 거절. 빠꾸당했어요. 아, 쪽팔려. 대상. 자, 의견 표명에 필요한 충분한 증거를 수집하지 못했다. 증거 수집 불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뭘 가져오라고 그래도 없고, 증거도 없고, 자료도 없고, 자료 제출 요구해도 제출도 안 하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감사인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뭘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감사 의견서의 우리 키워드 맨 마지막에 의견을 표명하지 않습니다. 표명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이제 끝났어요. 자, 우리 수업용으로 이제 끝났습니다. 자, 빨간색 보세요. 이 빨간색 이 문구죠. 감사 의견서의 마지막에 나오는 이 문구만 보고 판단하시면 돼요. 끝. 100% 끝.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믿어주세요. 이 빨간 거 딱 보자마자 이런 게 있다. 그럼 아, 이건 적정 의견, 이건 부적정 의견, 이건 한정 의견, 이건 의견 거절하고 요걸로 보는 겁니다. 게임 끝이에요. 그 다음 디테일하게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밑에 그 의견 거절의 그 보론을 보면은 첫 번째, 감사 의견은 경영 성과와 재무 상태가 양호함을 표명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죠. 요 문구가 시험에 좀 나옵니다. 종종 나옵니다. 자, 이 감사라고 하는 거는, 감사 의견이라고 하는 거는 그 회사가 경영 성과나 재무 상태가 좋다, 나쁘다, 외부 이용자들한테 이걸 보여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뭐다?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가 기업회계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준수하고 있다면 이 재무제표는 뭐다? 믿을만한 재무제표다. 신뢰성이 있다라는 신뢰성을 부여하기 위한 그런 목적인 거지, 회사의 경영성과나 재무상태가 좋다, 나쁘다, 이걸 판단해 주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거 챙기셔야 되고, 문구. 자, 그 다음. 요거예요. 자, 왜 이런 의견, 감사인의 이런 의견이 중요한가, 왜 벌벌 떠는가, 그 이유는 요겁니다. 한정 의견을 받게 되면
일정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요건 제가 핵심 유형 특강을 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일정 조건 하에서 일정 조건 하에서 상장 폐지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항상 상장 폐지가 되는 건 아니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 두 놈이에요. 감사인의 감사 의견이 부적정 의견이거나 의견 거절, 이 두 개죠. 요걸 받게 되면은 얼마나 바로 상장 폐지돼 버려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 회사 입장에서 이 상패라고 하는데, 상장 폐지를 상패, 뭐 줄여서 얘기해요. 상패 막 우리 전문가들끼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상패는 정말 어마무시하게 무서운 일이에요. 상장 폐지가 돼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견을 안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실무적으로 뇌물이 들어가요. 뇌물이. 이런 이런 말을 갖다 하기는 좀 뭐하지만은 이렇게 한다고요. 부적정 의견이 딱 나왔어요. 그럼 감사인 찾아가요. 실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든 한정이나 적정까지는 바라지 않아. 하지만 그냥 한정으로만 어떻게 좀 격상시켜줄 수 없느냐, 막 매달리죠, 막 이렇게. 그런 게 있다, 이런 얘기, 실무적으로. 그래서 어떤 경제적 이익이나 뭐가 왔다 갔다 한다 하고 뭐 이런 얘기는 뭐 제가 감히 뭐 할 입장도 아니지만은 어쨌든 그런 일이 발생하고도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비리에 대해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 심지어 이제 뭐 어떤 회계사가 쇠고랑을 찼다 뭐 했다 뭐 이런 그 보도가 나오는 게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만 챙길 게 뭐냐면은, 자, 거기 우리 제목에 보면은 적정 의견, 한정 의견, 부적정 의견, 의견 거절에 제가 영어를 써놨습니다. 영어를 써놨어요. 괜히 이 영어를 쓴 게 아니에요. 그냥 보면은 적정 의견은 뭐 unqualified opinion, 한정 의견 qualified 잘못 썼나? 그다음 뭐 adverse 어쩌고저쩌고 막 영어가 돼 있죠? 영어가. 이 영어가 나온 적이 있어요, 시험에. 우리 회계관리 2급 시험에 이 영어가 물론 다음 중 틀린 것을 했을 때 그 틀린 걸로 나온 건 아니라 맞는 걸로 나온 적이 있는데, 뭐 굳이 암기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은 들긴 하지만 이렇게 묻혀서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써놨습니다. 그냥 뭐 한번 암기하실 분들은 그냥 뭐 어디 가서 잘난 척 하려면 암기해 두시고. 자, 위에 문제. 자, 다음 중 감사 의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적정 의견. 감사인이 재무제표의 신뢰 가능성에 대한 의견 표명에 충분한 감사 증거를 수집하지 못하였을 경우다. 증거를 수집 못했다. 이건 의견 거절입니다. 2번 의견 거절. 재무제표가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됐다. 공정하게 표시가 됐다. 뭐다? 적정 의견. 그 다음 3번 한정 의견. 회사의 재무 상태나 경영 성과가 양호한 경우. 경영 성과, 재무 상태 양호 여부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 감사 의견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거는. 4번 부적정 의견. 회사의 재무제표가 기업회계 기준을 심각하게 위배했다. 기업회계 기준을 심각하게 위배했다. 부적정 의견. 이게 맞는 말이다. 그다음 밑에 관련 기출. 감사 보고서에서 회사의 외부 감사에는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데 이를 감사 의견이라고 한다. 다음 감사 의견의 종류는 해서 감사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회사의 재무제표는 본 의견의 근거 문단에 기술된 사항이 미치는 영향을 뭐라고 돼 있어요? 제외하고는, 빨간 줄 치세요. 제외하고는 어떤 사항을 제외하고는 쭉 맨 밑에 가보시면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빨간 줄. 뭔가를 제외하고는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이면 한정 의견이에요. 시험 문제 접근은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걸로 끝난 거예요. 이거 틀리면 큰일 납니다. 이건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자, 이제 재무 비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재무제표 분석 또는 재무 비율 이런 말을 쓰는데, 뭐 안전성 비율에서 시작해서 활동성 비율, 뭐 성장성 비율, 수익성 비율 쫙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이죠. 유동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당자 비율, 부채 비율, 자기자본 비율, 무슨 비율 막 이런 게 나옵니다. 재무제표를 보면서 일정 어떤 사항들을 끌어내서 어떤 비율들을 계산해 보는데 그 비율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제가 해드릴 게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게 핵심 이론에 완벽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요겁니다. 이 핵심 이론에 절대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기서 핵심 이론에서 다 나오는데 문제는 다 여러분들이 암기사항이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해줄 게 없어요. 여러분들 암기사항이에요. 무슨 논리가 있고 뭐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요렇게 한번 끌어다가 한번 비율을 만들어 볼까? 요거는 회사의 재무 건전도와 관련된 비율이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비율을 막 만들어낸 겁니다. 한번 뭔가를 갖다 조사해 보기 위해서. 아무런 논리가 없습니다. 무조건 전부 100% 여러분들 암기사항입니다. 방법 없어요. 무조건 암기. 핵심 이론에 저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 완벽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핵심 이론, 안전성 비율, 핵심 이론 보겠습니다. 자, 먼저 유동 비율 나오고 있죠? 유동 부채분의 유동 자산. 끝. 암기하세요. 몰라요, 전. 유동 부채 중에서 유동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이기 때문에 이거 지표 자체는 단기 지급 능력에 대한 그 표현입니다. 요거는. 회사가 얼마나 단기 지급 능력이 있느냐 따질 때 유동 비율을 따지더라. 그다음 당연히 비율은 높을수록 유동성이 높다. 당연한 얘기고 실무상으로는 일반적으로 요게 200% 이상이면 양호하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200%라는 건 뭐예요? 유동자산이 유동부채의 2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당자 비율. 유동부채분의 당자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 유동자산은 재고자산과 당좌자산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따라서 당좌자산은 유동자산에서 재고자산을 뺀 것과 동일합니다. 그렇게 계산해도 되고 자료가 어떻게 주어지냐에 따라서 딱딱딱 막 왔다리 갔다리 여러분들이 막 산식 응용을 막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당연히 비율이 높을수록 이것도 유동성이 높다. 실무상으로는 100% 이상이면 양호하다. 뭐 봅니다. 그 다음 자기자본 비율이에요. 부채와 자본 합계죠. 합계. 그 중에서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을 우리가 자기자본 비율이다. 당연히 비율이 높을수록 안전한 거죠. 당연히 자본이 많은 거기 때문에. 그 다음 중요한 부채 비율. 부채 비율은 상당히 많이 언급됩니다. 우리 수업용으로도 그렇고 중요하고. 자본 중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자본 중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 따라서 요거는 거꾸로죠. 비율이 높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아요? 분자의 부채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율이 낮을수록 안전한 겁니다. 부채가 적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채권자 부채이기 때문에 채권자 위험 평가에 가장 유용하다. 이 말이 나왔다 그러면 부채 비율 얘기구나. 자본분의 부채. 됐죠? 일반적으로 우리 실무상으로는 한 800%면은 어느 정도 건전하다. 재무 건전도 측면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고로 우리 옛날에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IMF 사태라고 있었어요. IMF 사태. 그때는 이 부채 비율이 회사들이 부채 비율이 2,500% 막 이랬어요. 그 얘기 뭡니까? 자본이 100이다 그러면 자본이 1이다 그러면은 부채가 25다. 부채가 자본의 25배나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은행에서 돈 다 끌어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은행까지도 부도가 나요. 이러다 보니까 IMF 사태 때 그랬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 암기 다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주 3일의 재무 비율을 산출하는 경우 올바르지 않은 것은 다 구해봐야겠네. 자, 1번 당자 비율 구해보죠. 당자 비율. 유동부채분의 당자 자산입니다. 다 나와 있죠? 유동부채 250만원. 그 다음 당자 자산 200만원. 뭐 자료에 있는 거 그대로 하면 됩니다. 하면은 80%. 그 다음 두 번째. 유동 비율. 유동 비율. 유동 부채분의 유동 자산. 유동 부채 나와 있고 250만 원 나와 있고. 그다음 유동 자산 안 나와 있죠? 따라서 당자 자산, 재고 자산 합쳐야 돼요. 당자 200 플러스 재고 자산 300 이꼴 200%.
다음 세 번째. 부채 비율. 부채 비율. 자본분의 부채. 자본이 400. 집어넣기만 하면 됩니다. 부채 없네요. 따라서 유동부채 플러스 비유동부채 하면 부채가 되겠죠. 유동부채 250 플러스 비유동부채 똑같나요? 250 500 나누기 400 해주면은 125% 1.25. 그 다음 네 번째 뭐예요? 자기자본 비율. 부채 플러스 자본분의 자본. 부채 우리 구했죠? 부채 여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500입니다. 부채 플러스 자본. 자료에 400 돼 있네요. 중에서 자본 400이 차지하는 비율. 완전 노가다네, 노가다. 44.4%. 자, 틀린 게 뭡니까? 3번 부채 비율 틀렸죠? 부채 비율 55.6%가 아니라 125%.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산식 자체가 아주 완벽하게 암기가 돼야 됩니다. 뭐 시험 문제를 풀고 있는데 뭐였지? 라고 이렇게 헷갈릴 정도가 되면 공부 헛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딱 보자마자 유동비율 드륵 막 나가야 돼요. 완벽하게 암기됩니다. 자, 밑에 관련 기출. 감사에는 유동자산이 300억 원, 유동부채가 100억 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한 결과 유동자산과 유동부채가 각각 50억 원씩 과대 계상되어 있음을 발견했대요. 자, 이러한 과대 계상이 유동 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는가? 유동 비율, 유동부채분의 유동자산. 자, 감사 전 해보죠. 감사 전. 그다음 실제. 계상되어 있는 게 유동자산 300, 유동부채 100억 원 되어 있네요. 유동부채 100억. 유동자산 300억.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실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오류가 났죠? 50억 원씩 각각 과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거 50억 빼면은 50억. 그 다음 300억에서 50억 빼면 250억. 되겠네요? 이렇게 이꼴. 해보면 요거 300%. 요거 500%. 이게 끝났죠? 얼마나 감소시킵니까? 200% 감소. 답이 1번. 실제보다 유동 비율을 감소시킨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 활동성 비율 보겠습니다. 자, 핵심 이론. 뭐 각종 회전율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뭔가가 현금화되는 속도라든가 판매 속도라든가 어떤 회전율이라는 건 그 속도입니다. 속도가 빠른 게 좋잖아요. 재고 자산이 그냥 빨리 막 팔리고 막 그다음 매출 채권이 있는데 매출 채권이 어떻게 됩니까? 빨리 회수가 되고 막 돌아야 되죠. 막 이렇게 회전율. 그런 것도 의미가 있겠죠.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자, 활동성 비율 첫 번째 매출 채권 회전율입니다. 요거는 현금화 속도예요. 매출 채권이 회수되면 돈이 들어오죠. 현금화 속도 하면은 매출 채권 회전율 생각나야 됩니다. 자, 평균 매출 채권분의 매출액. 평균 매출 채권은 기초 기말을 나누기 2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료나 이런 데서는 기초 매출 채권이 얼마고 기말 매출 채권이 얼마고 다 주어져요. 2개 나누기 2 해버리면 평균 매출 채권 분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매출 원가가 아닙니다.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그 다음 오른쪽 보론의 암기. 전부 암기입니다. 뭐 별 수 없습니다. 방법 없어요. 자, 매출 채권의 회수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회수 기간. 요거는 매출 채권 회전율 분의 365일 암기. 끝.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무조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에서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1년은 360일로 한다. 이렇게 가정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매출 채권 회전율 분의 360일 이렇게 하면 돼요. 가정에 따라서 암기. 매출 채권 회전율은 뭐다? 현금화 속도를 나타낸다. 그 다음 재고자산 회전율, 요거는 판매 속도를 나타냅니다. 판매 속도. 평균 재고자산분의 매출 원가. 하지만 매출액으로 해도 관계없어요. 문제 조건에 따라서 해주면 됩니다. 하지만 매출 채권 회전율은 무조건 매출액이에요. 분자. 자, 재고자산 회전율, 평균 재고자산, 기초 재고자산, 기말 재고자산을 나눈 거. 나누기 2 하면은 평균 재고자산 분의 매출 원가. 문제 조건에 따라 매출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암기. 재고자산 회전기간. 재고자산 회전율 분의 365일입니다. 따라서 지금 위에 매출 채권 회전율도 그렇고 지금 재고자산 회전율도 그렇고 지금 보론 쪽에 이렇게 넣어놨죠. 그 이유는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하잖아요. 지금 산식 자체가 연관되어 있죠. 이게 일반적으로는 두 개를 다 건드려요. 그 다음 유형자산 회전율, 평균 유형자산분의 매출액. 총자산 회전율 그러면 평균 총자산분의 매출액. 이렇게 산식 암기는 쉽습니다. 그죠? 그 다음 총자산 회전율의 그 오른쪽에 보면은 비율이 높을수록 효율성이 높다. 자, 산식 보세요. 자산분의 매출액입니다. 일정 자산 중에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일정 자산 중에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이 얘기는 장사 잘했다. 효율성이 있다. 또는 실속이 있게 장사했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주 3일에 재무실적 발표를 앞두고 경영진에서 나눈 토론 내용이다. 가장 옳지 않은 의견을 말한 사람은 누구인가? 1번 선경. 재고자산 평균 회전 기간이 전기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보아 재고의 판매 속도는 재고자산 회전율을 얘기합니다. 판매 속도가 빨라졌다고 볼 수 있다. 아, 좋은 문제예요. 자, 재고자산 평균 회전 기간 어떻게 됩니까? 365일. 재고자산 회전율 어떻게 되죠? 자, 여기서 재고자산 평균 회전 기간이 얘인데 얘가 전기에 비해서 증가했대요. 증가했다. 이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재고자산 회전율, 분모가 작아져야죠. 분모가 작아져야 전체적으로 커질 거 아닙니까? 증가한다. 커지기 때문에 재고자산 회전율이 감소됐구나. 재고자산 회전율은 판매 속도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작아졌다는 얘기는 바로 판매 속도가 둔화가 됐다. 느려졌다. 이런 얘기예요. 됐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좋은 문구예요. 그래서 판매 속도가 빨라졌다. 이게 아닙니다. 느려졌다. 이렇게 해야지. 1번이 틀렸고. 그 다음 2번, 3번, 4번은 뭐 그야말로 지당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 관련 기출. 주 3일에 2000X 1년 1월 1일에 매출 채권 잔액은 2천만 원이었고 기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 다음 2000X 1년 12월 31일에 매출 채권 잔액은 4천만 원이었다. 기초 기말 매출 채권 나왔죠? 자, 평균 매출 채권 얼마? 2천만 원 플러스 4천만 원 나누기 2 하면 당연히 눈에 안 해도 그냥 눈에 확 들어오죠? 평균 3천만 원. 그죠? 평균 매출 채권은 3천만 원이구나. 2000X 1년 주 3일의 매출이 9천만 원일 경우에 주 3일의 매출 채권 회수 기간은 얼마인가? 단 1년은 360일로 가정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냥 바로 구해버리면 돼요. 매출 채권 회전율 분의 360일. 이거죠? 자, 매출 채권 회전율을 한번 구해보자. 매출 채권 회전율은 뭐다? 평균 매출 채권 3천만 원 분의 매출액 9천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해보면 3회 이렇게 나와요. 자, 3 나누기 360이라면은 120일이다. 게임 끝. 끝. 자, 그 다음은 성장성 비율 보겠습니다. 자, 핵심 이론 또 완벽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무조건 암기. 전 몰라요. 여러분들 몫이에요. 자, 먼저 매출액 증가율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순이익 증가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출액 증가율, 단순하게 매출액 증가율 이렇게 하게 되면 회사의 외형적 성장이라고 그래. 외형적으로 몸집은 커졌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뭘 따져야 됩니까? 실속이 있어야 되겠죠. 이익이 커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 있는 순이익 증가율에 보면 기업의 실질적 성장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어쨌든 매출액 증가율이라고 하는 거는 시장 점유율이 커진 거예요. 시장 점유율이. 자, 산식은 간단합니다. 전기 매출액 분해 매출액 증가액을 분자에 써주시면 돼요. 매출 증가액은 단기 매출에서 전기 매출 뺀 거. 어쨌든 전기 매출액 중에서 매출 증가액이 얼마인가? 그 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당연히 매출액 증가율. 자, 요거는 영업활동 호조로 인한 시장 점유율의 증가를 의미한다. 말씀드렸고, 그 다음 순이익 증가율은 전기 순이익 중에서 순이익의 증가액. 순이익 증가액은 단기 순이익 마이너스 전기 순이익 됐죠. 자, 다만 보론해 보시면 총 자산 증가율이라는 게 나와요. 산식은 뭐 거의 똑같습니다. 총 자산 분의 자산의 총 자산의 증가액 요겁니다. 그래서 계산은 총 자산 증가율은 전기 총 자산 분의 총 자산 증가액이기 때문에 단기 총 자산 마이너스 전기 총 자산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다만 요것도 총 자산 증가율도 성장성 비율에 해당은 되는데 이게 왜 제가 보론 쪽으로 저기 추가적으로 넣어놨냐면 얘는 손익계산서로는 산출이 안 돼요. 왜 그래요? 자산이잖아요. 위에 있는 거는 매출이나 이익이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에서 끌어낼 수 있는 성장성 비율이지만 얘는 뭐다? 재무상태표에서 끌어내야 돼요. 자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손익계산서로는 산출이 불가능하다. 요 얘기를 하려고 포론에 넣습니다. 자, 문제 위에. 자, 다음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자, 1번에 유동자산과 유동부채의 비교를 통해 회사의 단기적인 지급 능력을 파악해 볼 수 있다. 맞는 말이지만 지금 묻는 건 뭡니까? 손익계산서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돼 있죠. 이건 어디서 파악돼요? 유동자산, 유동부채, 재무상태표에서 파악할 수 있지 손익계산서에서는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그 다음 2번에 판관비 얘기, 3번에 그 매출 얘기, 이익 얘기, 그 다음 4번에 그 매출 증가율, 매출 얘기죠. 뭐 이런 것들은 전부 손익계산서에서 파악할 수 있다. 자, 밑에 관련 기출. 자, 다음 중 손익계산서를 통해 산출할 수 있는 재무 비율이 아닌 것은 바로 나왔죠. 총자산 증가율. 됐습니다. 재무 상태표에서 파악할 수 있다. 나머지 뭐 매출 원가율, 뭐 매출 총이익률, 영업이익 증가율 이런 것들은 전부 뭡니까? 전부 손익계산서에서 파악할 수 있다. 그 다음 관련 기출 또 밑에 다음 중 단기 손익계산서를 기초로 차기 손익계산서를 예측할 경우 비경상적으로 발생하는 항목으로서 향후 예측이 가장 어려운 항목은 어느 것인가? 답은 4번 영업의 손익. 우리가 매출액이나 매출 원가, 판매비와 관리비는 영업활동과 관련된 경상적인 발생 항목으로 봅니다. 매출이나 매출 원가, 판관비 이런 거는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타난다 이런 뜻이에요. 계속 영업을 하는 한 영업을 계속 하는 한 계속 그 활동을 계속 하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서 이쯤 되니까 내년에 가면 대충 뭐 이쯤 더 뭐 이렇게 증가하겠다, 떨어지겠다 이런 예측을 하게 되는데 영업의 손익 항목이죠. 영업의 손익 바로 비반복적, 비경상적 항목이에요. 영업 활동과 관련이 없으면서 비경상적이면서 비반복적, 항상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계속 발생하는 게 아니라 채무 면제 이익. 누군가 나한테 내가 차입금이 있는데 야, 그 돈 내가 안 받을게.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합니까? 자산 수중이익. 누가 나한테 공짜로 자산을 줬어요. 이게 막 반복적으로 계속 발생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반복적으로 발생되지 않는 비경상적 항목, 영업의 손익은 예측이 불가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